8장 아키텍처 설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계 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설계 원리는 결합력을 낮춰라 라는 것입니다.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모듈 사이에 의존 관계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 결합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듈 내에서 모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응집력 있게 결집되어 있는가를 나타냈다고 하면, 결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모듈 사이에 의존 관계가 어떠한가, 그래서 의존 관계가 있을 때 발생해서 그러한 의존 관계가 강하냐 약하냐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의존 관계가 존재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어느 한 부분이 변경되면 다른 부분의 변경을 유발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어떤 변경이 하나의 모듈 내부로 한정되는 것이 좋은데 그 변경이 다른 모듈에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의존 관계가 복잡하면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한눈에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설계에서 좋은 설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합력이 낮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합도에는 지금 여러 개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 결합도, 공통 결합도, 제어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자료 결합도까지는 모든 소프트웨어 공학 측에서 다 언급하고 있는 결합도가 되겠고, 여기 아래에 있는 4개는 이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추가적인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도가 위로 올라온 경우에는 이제 결합도가 강한 결합도가 되겠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결합도가 약한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합도 이 측면에서는 약한 결합도, 이쪽으로 올수록 좋은 것이죠. 그리고 위로 갈수록 나쁜 것이 되겠죠. 아까 그 응집력의 경우는 어땠어요? 응집력이 강한 것이 좋은 거고 응집력이 약한 것이 나쁜 거였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합도와 이제 그 응집도라고 하는 것은 약간 서로 상반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내용 결합입니다. 내용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의 내부 데이터를 비밀리에 수정하는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결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의 데이터를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결국 데이터가 숨겨져 있고 이 데이터는 그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메서드 또는 함수들에 의해서 수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른 컴포넌트가 이렇게 수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그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결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인스턴스 변수를 캡슐화해야 되겠죠. 캡슐화하려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 인스턴스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접근하는 함수로 getter, setter 이런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변경하거나 해야지, 외부에서 즉 다른 컴포넌트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결합의 나쁜 사례 중에 하나는 인스턴스 변수 안에 포함된 인스턴스 변수를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주 나쁜 형태의 내용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드는 앞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대로 인스턴스 변수 안에 인스턴스 변수를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그 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라인 클래스에는 포인트 타입의 인스턴스 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치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라인 타입의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슬랜트라는 메서드에서 이 베이스라인에 어떤 엔드포인트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엔드포인트를 set 로케이션을 써서 포인트의 위치를 수정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이 클래스 라인에는 getter만 있죠. 즉 라인은 세터가 없기 때문에 그 라인의 인스턴스인 베이스라인은 변경을 할 수 없는데, 근데 여기 아래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포인트 타입의 그 정보를 얻어서 set 로케이션을 써서 그 라인을 은밀하게 그
결국 라인의 엔드포인트 위치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은밀하게 변경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인스턴스 변수 내에 포함된 인스턴스 변수를 직접 수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지 않은 내용 결합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통결합입니다. 이 공통결합은 전역 변수를 사용할 때 항상 발생하는 그런 결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전역 변수가 선언되고 그다음 그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모듈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모든 모듈들은 전역 변수에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전역 변수를 선언하고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모듈들은 같이 어떤 모듈을 이런 특정 모듈을 재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전역 변수 때문에 다 같이 관련돼서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재사용을 하기가 대단히 이제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모듈과 전역 변수를 선언하는 모듈이 같이 이제 결합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약한 형태로 그 공통 결합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바에서 어떤 변수가 시스템 클래스의 일부에 의해서 이제 접근 가능할 때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바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접근 제한자로 퍼블릭, 프라이빗, 그 다음에 뭐예요? 프로텍티드, 뭐 이런 해서 그 어떤 변수에 대한 접근 제한자로서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이 세 종류를 쓰고 있는데 뭐 퍼블릭은 외부 클래스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다음 프로텍티드는 그 차일드 클래스에서 하위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가 아닌 아무 표시도 없는 즉 디폴트 형태의 그 변수 선언이 있어요. 그렇게 디폴트 형태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달리 말하면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와 같은 접근 제한자를 붙이지 않고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 변수는 어떻게 돼요? 그 패키지 내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여기서 말하는 약한 형태의 공통 결합이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전역 변수를 안 쓰는 것이 좋지만 간혹가다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시스템 전체가 사용하는 어떤 디폴트 값을 나타내는 전역 변수는 뭐 그래도 허용할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전체가 사용하는 전역 변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바 랭.math 클래스에서 선언되어 있는 상수 파이, 즉 원주율 값이죠. 그런 파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시스템 전체가 사용하는 어떤 디폴트 값이니까 이런 경우는 뭐 전역 변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디자인 패턴에서 나오는 싱글톤 패턴, 이 싱글톤 패턴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 싱글톤 패턴은 전역 변수를 제공하는데 캡슐화된 전역 변수를 제공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디자인 패턴 가서 싱글톤 패턴을 배울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제어 결합입니다. 제어 결합은 하나의 프로시저가 플래그나 커맨드를 사용해서 다른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그 프로시저를 제어하려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로시저 1이 있고 프로시저 2가 있다고 할 때 프로시저 1에서 프로시저 2를 호출할 때 어떤 커맨드를 파라미터로 전달해요. 그럼 이 파라미터에 의해서 프로시저 2에서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하면 이 프로시저의 파라미터에 의해서 어떤 기능들이 수행될 것인가가 이제 선택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프로시저 1이 프로시저 2의 내부 동작을 제어한다라는 측면에서 제어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어 결합이 안 좋은 이유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변경하려고 하면 결국 호출하는 메서드와 호출되는 메서드를 모두 이제 변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런 제어 결합은 오퍼레이션의 다형성, 즉 폴리모픽을 이용하면 제어 결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제어 결합을 또 감소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룩업 테이블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P1, P2에서 보면 P2의 경우에 뭐 if 그래서 커맨드가 뭐뭐시면 뭐 1번이면 뭐뭐를 수행하고 else if 커맨드가 뭐 이면 뭐뭐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if else if가 계속 중첩된 이런 if else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lookup 테이블을 써서 하면은 그 훨씬 더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고 제어 결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lookup 테이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커맨드들이 있고 그 커맨드에 대응되는 그 메소드 호출이 이제 있어서 그래서 어떤 커맨드일 때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도록 하는 이런 매핑 관계를 정리하는 테이블이 lookup 테이블인데 이 lookup 테이블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나마 그 제어 결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중첩된 if else 문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어 결합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루틴 X라고 하는 메서드는 제어 결합을 갖는 그 메서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커맨드를 파라미터로 받고 이 커맨드가 draw circle이면 draw circle 함수를 호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draw rectangle 함수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제어 결합의 그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루틴 X 메서드의 문제는 뭐예요? 이 루틴 X를 호출하는 컬러 쪽에서 어떤 새로운 커맨드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어떤 그 커맨드를 삭제를 해버리면 항상 이 루틴 X는 그 변경되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 루틴 X는 그 제어 결합을 갖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컬러가 이 루틴 X를 직접 호출하도록 하는 이것보다는 컬러가 그 드로우 서클을 따로 호출하고 또는 뭘 드로우 렉탱글을 따로 호출하도록 이렇게 하면 제어 결합을 없앨 수 있겠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다형성 폴리모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서클 클래스와 렉탱글 클래스에 각각 드로우 메서드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쉐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 서클과 렉탱글의 슈퍼 클래스를 두고 이 쉐입에서 드로우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하면 이 쉐입 타입으로 어떤 파라미터를 전달한다고는 하면 이 쉐입이 그 서클일 때는 서클의 드로우가 불려지는 거고 쉐입이 렉탱글에 해당할 때는 렉탱글의 드로우가 불려지는 거 그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다형성을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제어 결합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은 스탬프 결합입니다. 스탬프 결합은 클래스가 메서드의 매개 변수 타입으로 선언될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다른 클래스를 매개 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변경이 쉽지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 어떤 클래스를 재사용하려고 하면 그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그 다른 클래스도 자동으로도 재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재사용이 이제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탬프 결합에서 클래스가 파라미터로 전달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스탬프 결합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클래스에서 어떤 인스턴스 변수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런 인스턴스 변수가 이 매개 변수로 전달돼서 파라미터로 전달된 이 클래스에서 전부 사용된다고 하면 이런 그 인스턴스 변수 전부 사용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자료 결합이라고 데이터 결합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개의 인스턴스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이 이 클래스에서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스탬프 결합이에요. 왜냐하면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인스턴스 베어리어블 중에서 어떤 정보 중에서 일부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는데 사용되지 않는 정보까지 이 클래스에 노출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스탬프 결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인스턴스 변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사용되면 스탬프 결합, 그것이 전체가 다 사용되면은 데이터 결합이다라고 이제 구별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스탬프 결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매개 변수 타입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은 그 스탬프 결합을 줄일 수 있겠고요. 또는 이렇게 어떤 인스턴스 변수들을 그룹핑 되어 있는 어떤 이런 클래스 형태가 아니라 각각 인스턴스 변수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단순 변수 형태로 해서 전달하면 스탬프 결합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탬프 결합의 사례와 그것을 개선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이메일러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이메일러 클래스에는 메일을 전송하고자 하는 그 send 이메일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send 이메일 메소드에는 인플로이 객체와 그 메시지 내용이 파라미터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왜 스탬프 결합이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 이메일러 클래스에 인플로이 객체가 다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로이 객체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메일을 보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알면 될 건데 이 인플로이 객체에 다 전달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스탬프 결합이라는 거죠. 이 인플로이 객체는 실제로 뭐 사원 번호,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생년월일, 이름, 그 다음에 집 주소, 뭐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뭐 급여 내용, 이런 것, 그러니까 급여 내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정보들이 전부 그 이메일러 클래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 필요한 정보만 넘기는 형태로 개선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바꾼 사례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필요한 정보만을 그 단순 변수 형태로 넘겨주도록 개선한 그런 사례가 되겠어요. 여기 보면 똑같이 이메일러 클래스가 있고 send 이메일 그 메서드가 있는데 여기에 파라미터로 name,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하면 뭐야? 메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름,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메시지 내용 이것만이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스탬프 결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스탬프 결합을 개선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는 인터페이스를 그 매개 변수의 타입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드레시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선언했어요. 어드레시 인터페이스에는 getName, getEmail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드레시 인터페이스를 인플로이 클래스가 구현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이메일러 클래스의 send 이메일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이제 그 어드레시 타입의 인플로이 객체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넘겨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요 2라고 하는 것은 인플로이 객체예요. 인플로이 객체지만 그 얘가 어드레시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요 send 이메일 메서드 내에서는 이 send 이메일 메서드 내에서는 그 인플로이의 뭐 사원 번호, 뭐 집 주소, 급여 내역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느냐? 못하죠. 여기 어드레시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getName, getEmail 이 메서드만 이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인플로이 객체가 넘어가지만 결국 그 메일 전송에 필요한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정보만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객체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노출될 수 있는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정보를 다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보만 노출시키도록 해서 스탬프 결합을 이제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자료 결합입니다. 자료 결합의 경우는 매개 변수 타입이 이 기본 자료형이거나 또는 단순 라이브러리 클래스인 경우, 그러니까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티저 타입, 뭐 플로트 타입, 뭐 롱 타입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단순 라이브러리 클래스의 경우는 뭐 스트링 타입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자료 결합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메소드에 매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합도는 높아집니다. 어떤 메소드 M1이 있고 M2, M3가 있는데 M2, M3가 M1을 이용하려고 해요. 근데 M1에서 매개 변수가 뭐 여러 개다. 물론 이게 단순 변수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다라고 하면은 M3에서 이걸 호출해 주려고 하면 모든 그 매개 변수를 다 넘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많아지니까 결합도가 이제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불필요한 매개 변수를 줄이면 결합도는 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단순 변수를 쓴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 변수를 쓰다 보면 그 단순 변수를 전부 다 이렇게 다 넘겨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복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자료 결합과 스탬프 결합 간에는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한 서너 개일 때는 자료 결합을 사용하면 좋은데 그 4개를 넘을 때,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뭐 대여섯 개다 하면 그걸 다 일일이 넘겨주면 결국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매개 변수가 많아지니까 결합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매개 변수를 일일이 다 채우기가 이제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차라리 스탬프 결합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루틴 호출 결합입니다. 이 루틴 호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루틴, 객체지향에서는 메서드가 되겠죠. 하나의 루틴이 다른 루틴을 이제 호출할 때 결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루틴 호출 결합은 어느 시스템이나 항상 존재해요. 루틴 호출 결합이 없이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없겠죠. 물론 아주 뚱뚱한 메인 메소드 하나만 두고 거기에 모든 기능을 구현하면은 루틴 호출을 없앨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어때요? 앞서서 얘기했던 그 코헤전 측면에서 보면 아주 최악인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 결국 적절하게 루틴들을 나눠서 루틴 호출이 있게 되는데 그런 루틴 호출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결합이 루틴 호출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루틴 호출 결합의 경우에 어떤 계산을 위해서 2개 이상의 메소드를 반복해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캡슐화해서 하나의 루틴으로 정의한다고 하면 루틴 호출 결합을 이제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픽에서 뭐 이런 순서대로 사용하는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계속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호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것, 그러니까 즉 백그라운드를 그리고 그다음 포그라운드를 그리고 그다음에 보도 경계를 그리고 하는 요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요것을 캡슐화해서 하나의 루틴으로 정의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그냥 루틴 호출하도록 하면 루틴 호출 결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은 타입 사용 결합이 되겠어요. 이 타입 사용 결합은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에서 정의한 자료형을 이 모듈 내부에서 사용할 때, 그럴 때 이제 타입 사용 결합이 발생합니다. 여기 경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클래스 안에서 인스턴스 변수나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다른 클래스의 타입으로 그 변수를 선언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버튼 타입의 OK, 버튼 타입의 No, 뭐 이런 식으로 그 변수를 선언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바로 타입 사용 결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국 그 타입의 정의가 바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버튼의 정의가 바뀐다고 하면 이 타입을 사용하는 이 다이얼로그 박스 쪽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타입 사용 결합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타입 사용 결합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변수의 타입을 선언할 때 필요한 그 오퍼레이션을 포함하는 가장 일반적인 클래스, 아주 뭐 어떤 특수한 클래스보다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클래스를 사용하거나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그 타입 사용 결합을 좀 더 완화시킬 수는 있다는 거죠. 네, 다음은 포함 결합입니다. 포함 결합은 자바 언어의 경우에 컴포넌트가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경우,
그다음에 C나 C++ 언어의 경우엔 컴포넌트가 다른 파일을 include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결합이 되겠어요. 이때 imported 컴포넌트는 importing 컴포넌트에 정보가 노출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imported 컴포넌트와 importing 컴포넌트를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import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하는 클래스를 수입해 오겠다. 여러분들 코드 이렇게 작성한다고 하면 A, B, C라고 하는 것이 imported 컴포넌트고, 여러분들의 이제 코드가 importing 그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imported 컴포넌트에서 어떤 변경이 가해졌다. 그러니까 여기 A, B, C에서 어떤 요소의 변경이 가해졌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이 importing 컴포넌트 내에 어떤 요소가 상충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imported 컴포넌트에 어떤 요소가 이제 변경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만든 그 컴포넌트 내에 어떤 요소와 이름이 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상충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 ABC는 여러분들이 수입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변경을 가할 수 없어요. 따라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importing 컴포넌트에 반드시 그런 이유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외부 결합입니다. 외부 결합은 어떤 모듈이 운영체제 또는 공유 라이브러리, 하드웨어 등에 의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결합이 되겠어요. 코드에서 결국 이런 운영체제나 하드웨어의 의존성을 갖는 부분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코드를 여러 운영체제에서 동작시킬 수 있고 여러 하드웨어에서 동작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 파사드 패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외부 결합을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설계 원리는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숨기거나 상세화를 지원하게 되면 이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이제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상화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보이익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스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료 구조를 만드는데 스택 내부에서 스택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내부적인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인스턴스 변수를 배열로 한다든지 또는 링크드 리스트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스택을 사용하는 다른 클래스에서는 알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정보이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정보이익을 추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추상화를 통해서는 상세한 사항을 알지 않아도 서브 시스템의 근본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네, 객체지향 개념에서 사용하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프로시저 추상화와 자료 추상화를 이제 동시에 실현해주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모든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게 되면 추상성은 높아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아무래도 적을수록 추상성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추상성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추상화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설계 원리는 재사용성을 높여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상황에서도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설계하라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설계를 가능한 일반화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설계를 가능한 단순화하라. 그 다음에 높은 응집도, 낮은 결합도, 높은 수준의 추상화에 그런 앞에서 살펴봤던 설계 원리를 따르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후크를 가진 시스템으로 설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후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설계자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추가한 어떤 설계 일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후크를 가진 시스템으로 설계하면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여섯 번째 설계 원리는 설계와 코드를 재사용하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과정에서 이미 잘 설계됐던 내용들, 그런 설계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으면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설계나 코드를 재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그런 투자한 재사용 컴포넌트의 그런 이점을 얻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7번째 설계 원리는 유연성을 고려하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미래에 이루어질 변경을 미리 적극적으로 예상을 하고 이를 준비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변경에는 효율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하는 어떤 코드 수정하는 이런 변경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경에 대비해서 이런 변경을 예상하고 준비하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 과정에서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결국 결합력을 줄이고 응집력을 높여라. 앞서서 얘기했던 설계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다음에 추상화하라. 그다음에 상수를 사용할 경우에 하드 코딩을 하지 말아라. 특히 이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선택의 여지를 남겨라. 나중에 어떤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선택의 여지를 남겨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코드를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어라.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후크를 추가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설계를 유연하게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8번째 설계 원리는 노후화를 예측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노후화가 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을 때 이 소프트웨어가 동작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도 있을 수 있겠고 그 위에 이제 OS, 그다음에 여기 위에서 동작하는 어떤 플랫폼 이런 여러 유형의 이제 소프트웨어들, 이제 운영 환경들이 있을 건데 이러한 환경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 플랫폼이 이제 버전업이 되고 그다음에 OS도 버전업이 되고 하드웨어도 새로운 하드웨어로 바뀌고 해서 새로운 어떤 환경이 될 수 있겠어요.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이 기존에 개발됐던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와서 잘 동작할 수 있느냐?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잘 동작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프트웨어는 노후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노후화를 예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이렇게 기술이나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그런 환경에 맞춰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하라라는 얘기가 노후화를 예측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노후화를 예측하고 이렇게 기술이나 환경의 변화에 맞게 쉽게 변경하도록 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그 내용을 참고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필요가 있겠어요. 첫 번째, 기술의 초기 배포판의 사용을 피하라. 어떠한 기술이든 간에 초기 배포판은 곧바로 변경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 배포판의 사용을 피하라. 그 다음에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피하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서화되지 않은 기능이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기능의 사용을 피하라. 문서화되지 않은 기능은 결국 기능에 대해서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기능이 곧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장기간 기술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사용을 피하라. 이 회사가 계속해서 존재할 위치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술 지원을 제공 못하게 되니까 그런 환경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회사가 없어짐으로써 동시에 소프트웨어도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표준 언어나 다수의 회사에 의해 지원되는 기술을 사용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잘 고려해서 설계하면 노후화를 예측한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9번째 설계 원리는 이식성을 고려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식성은 포터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어떤 이제 환경에서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환경에서 뭐 다른 운영 체제나 다른 뭐 운영 플랫폼이나 그런 데서 다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성이 이식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식성을 고려하라. 즉 가능하면 많은 플랫폼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특정 환경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또는 특정 환경만을 위한 기능의 사용을 피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MS 윈도우에서만 가용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개발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렇게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MS 윈도우에서는 잘 동작하겠지만 뭐 리눅스 환경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그 여러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면 이익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10번째 설계 원리는 테스트 가능성을 고려하라입니다. 결국 테스트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테스트가 쉽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이 테스트가 쉽도록 설계하는 방법은 결국 이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프로그램의 계층 구조 얘기할 때 맨 위에가 UI 계층이었고 그 아래가 비즈니스 로직, 즉 애플리케이션 로직 계층이었어요. 그럼 여기 애플리케이션 로직 계층에 있는 여러 어떤 모듈들은 보통은 다 UI를 통해서 기능이 작동하는데 이럴 때 UI를 통하지 않고도 각 그 모듈들을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테스트 드라이버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속 호출하면서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모든 기능이 이 GUI를 통하지 않고도 외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구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면 이제 이런 그 테스트 가능성을 높게 설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자바 언어에서 그 클래스를 개발할 때 보통 이제 전체 시스템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이 전체 시스템에는 속해 있는 클래스 중에서 메인 함수를 갖고 있는 클래스는 딱 하나고 다른 클래스들은 메인 함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처음에 제어권을 넘겨받아서 얘가 동작하면서 다른 클래스의 메서드들을 호출하고 그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 테스트 가능성을 높게 개발하려고 하면 이렇게가 아니라 각 클래스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클래스에 메인 함수를 두고 이 메인 함수를 통해서 클래스의 여러 메서드들의 동작을 다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 하나하나를 만들면서도 곧바로 메인 함수를 둬서 그 각각의 메서드들의 동작을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결국 테스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설계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11번째 설계 원리는 방어적으로 설계하라입니다. 어떤 컴포넌트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컴포넌트를 다른 사람들은 항상 그 설계 의도에 맞게 사용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달리 얘기하면 컴포넌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라. 그렇게 대비하는 경우가 방어적인 설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숫자, 넘버가 입력이 들어올 걸 기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라 뭐 문자 또는 뭐 특수 문자 이런 경우들을 입력으로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입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어적으로 설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모든 입력에 대해서 그 입력이 유효한지 체크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프리컨디션을 둬서 그러한 입력을 체크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숫자 입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자나 특수 문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숫자가 아니니까 사전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입력에 의해서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을 하니까 그런 입력이 잘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동작할 그런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방어적 설계가 단점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설계하다 보면 불필요한 체크를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그 방어적인 설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설계 방법인데, 이런 방어적인 설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계약에 의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계약에 의한 설계는 영어로 표현하면 Design by Contract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어떤 메서드가 있을 때 그 메서드를 호출자와 메서드 간에는 명시적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출된 메서드가 실행되려고 하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참여해야만 메서드가 실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메서드가 실행을 완료했을 때 참인지 확인하기 위한 후행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메서드가 실행되는 동안에 변경되지 않아야 할 불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명시하고 이 계약을 만족해야만 메소드가 실행되고 또는 실행을 완료하고 또는 실행 동안에 변하지 않아야 할 요소가 정의되고 함으로써 그 소프트웨어를 방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계약에 의한 설계는 방어적 설계를 실행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